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세월호 참사 81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통령의 눈물도 도와달라던 새누리당의 읍소도 표를 얻기 위한 거짓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나오는 것은 없죠?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선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물이 차오르던 순간에도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촬영할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라앉고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그거부터 하라 하지 말고. 오케이. 관심은 오직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영상뿐이었습니다. 그거 좀 써가지고 즉 촬영해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라니까요. 그거 좀. VIP도 그건데 지금. 그거 좀 쏴가지고 좀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그건데 지금. 청와대 직원이 말끝마다 VIP 보고를 거론하는 대목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저희가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VIP께 5분 뒤에 보고를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 5분 뒤에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서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VIP께서 그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조와 수색이 다급한 순간에도 청와대 직원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보고에만 쏠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VIP도 그건데 지금. 대통령도 그건데 지금. VIP, 즉 대통령도 영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인 VIP도 그건데. 이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도 그걸 좋아하는 대로 해석.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쓸데없는 생트집. 조원진 간사. 같은 녹취록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래도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나서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까지 하셔야만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꼬투리 잡아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까지 못하십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조원진 여당 간사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회의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진행 못합니다. 중단 의사 중단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들은 기간 보고를 쭉 지켜봤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를 파행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여당 간사에게 항일 방문을 하던 중 해경청장이 상황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저쪽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저도 뭐 그 부분에 제가 사례 깊게 못했다면 그건 죄송하고. 그런데 깊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특유의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 의원님은 사퇴 아니라 더한 걸 하셔야 됩니다. 저 위원회 비해명. 아시겠어요? 지금? 더 큰 사안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까 기세를 높이던 조원진 간사. 여기 오는 자체도 모릅니다. 왔길래. 모르는지 국정조사가 정회된 시점에 피감독 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사 때도 VIP 의전만 챙기더니 진상규명 때도 VIP 의전만 챙기는 정부 또 여당.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 중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7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도 소개됐었는데요. 단원고등학교 오영석 군의 아버님 오병환 선생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오 선생님? 예. 네, 지난 2일부터 전국 순회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지금은 창원 1박 오고요. 네. 지임에서 1박 오고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네, 3일째 부산에 계시군요. 마침 장마철이라서 여러모로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언제까지 하시죠? 오늘 우리 2학년 7반은 2박 3일 마지막 투어입니다. 반별로. 네. 마무리하고 8반한테 교대하고 우리 올라갑니다. 반별로 나눠서 네. 하고 계시는군요. 2학년 7반. 예, 오영석 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오영석 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이번 순회 서명 운동은 민주노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현장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요. 저도 솔직히 집사람이랑 맞벌이 근로자였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요. 네.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금속노조 굉장히 같은 엄마 아빠로서 생각하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좀 기억 남는데 어디 가셨는지 한두 군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소 2군데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각 단체 노조 있는 데 가서 간담회 좀 하고요. 네. 그렇게 오늘도 지금 금방 노조 있는 데 가서 간담회 하고 왔습니다. 배 만드는 곳에 가셨으면 또 좀 소외가 남다르실 텐데. 예. 어떠시든가요? 어느 조선소에 가셨죠? 대우조선소에 갔는데요. 네. 솔직히 거기 가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큰 배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중고를 수입해와서 그렇게 돈 벌려고만 하는지,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란 자체를 우리 그냥 민간인은 취급을 않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탐욕이라고 그럴까요? 네. 탐욕을 해도 정부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죠. 말로만 단속하고 그냥 다 합격 때려주고 양호해주고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조선소에 갔는데 저런 큰 배로 우리 애들이 갔으면 얼마나 안에서 밖에 놀고 떠들고 추억을 많이 쌓고 왔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여쭙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하는 시간이 7월 4일 오후인데요. 예. 오늘 여야가 7월 중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긴 했어요. 이 소식은 듣고 계신지 혹시? 또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국정조사도 그때 당시 합의를 못해서 우리가 국회에 올라가서 3일 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정조사 한다길래 우리가 다시 국회 이제 본사에 가서 봤는데 진짜 저는 솔직히 법을 잘 모르걸랑요. 네.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상 우리 애가 당하고 법도 알게 되고 들으면서 알게 됐죠. 근데 막상 가서 국정조사를 보니까요. 뭐랄까요? 애들 초등학생 회의하는 것보다요. 네. 꼭 그런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요. 네,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오 선생님도 국회 방청을 하셨었습니까? 예. 네. 이틀 있다 왔습니다. 네, 뭐 이미 뉴스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오 선생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좀 보는 저희들이 참 깝깝합니다. 도대체 조는 자가 있질 않나 엉뚱한 소리. 심지어 유족들에게 화내고 손가락질하는 국회의원들 있었죠, 그죠? 예. 그때 혹시 계셨습니까? 첫날 저희가 갔지요. 파행돼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유가족하고 많이 실랑이를 했죠. 네. 솔직히 국민들은 있잖아요. 네. 대형 참사 아닙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당연히 국민들도 생방을 해서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 방송만 하고 국회 녹화 방송하고 생방을 하나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죠. 네. 왜 생방을 안 하냐고. 네. 온 국민은 이거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속은 그랬어요. 이것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치권이 신뢰를 줘야 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7월 중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 합의하긴 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세월의 대책위에서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모로 좀 갑갑하실 텐데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옛날적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이 정치는 우리 국민이 봐도요.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지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 밥그릇만 쳐 올라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한심해요. 너무 안심하고요. 보면은 답답해요. 네. 더 얘기해도 되나요? 예,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끝으로요. 진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고 처벌 받을 사람 받아야지요. 당연하죠. 예. 장관만 몇 명 바꾼다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장관 몇 명 거치하고 또 다시 묻어지고 또 뭔 일 있나면 장관 몇 명 바꾸고 교체 그런 반복이 싫고요. 이제는 네. 우리 유가족은 확실하게 솔직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됩니다. 아니 사람만 찔러가지고 살인해야 살인합니까? 애들 다 수상시켰는데 이건 분명히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거 다 모면하려고 자기들끼리 각본 쓰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진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도 더 정부를 신뢰하고 숨기지 말고 왜 애들을 못 구했느니 진짜 솔직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식 잃은 부모의 심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치권, 국회의원님들, 정부 깊게 새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명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죠.
지금 부산 그 지도부들 만나고요. 노조 간부들 만나고 간담회 또 오후에 약속이 있고요. 네. 또 오후 6시부터는 촛불 집회. 아, 네. 촛불 집회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모쪼록 건강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아유, 지금까지 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호 촛불 집회는 안산에서 개최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13번째 방송인데요. 우리 방송도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송에 출연했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세월호 참사, 산업재해죠.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요. 사실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앞으로 매월 첫째 주 방송은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 노동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해왔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방비다 라고 꽤 이름 있는 방송이었죠. 사실 저 혼자, 물론 김용민 PD께서 거의 다 만들어주시는 거나 다름없지만 아이템 구성하고 섭외하고 진행까지 매주 하자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준비된 팟캐스터들 모시게 되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팀을 소개합니다. 위험 제로 방송 나는 무방비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 방송 방금 소개를 받은 나는 무방비다. 근 1년 만에 기존에 듣고 계셨던 분들은 느닷없이 이런 데서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 방송 나는 무방비다 진행자 현재순이라고 합니다. 옆에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분 소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건설산업연맹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국 건설노조 노안국장님은 몇 회 때 저희들 나는 무방비다 출연하셨었죠? 그때 11회 때네요. 11회. 예. 갑작스럽게 화재 사고 도심 한복판에서 큰 사고로 인해서 28명 사상자가 발생돼서 갑자기 출연을 그때가 했었죠. 현대 경복궁 현대미술관 건설 현장이었죠. 청와대 바로 앞마당에서 600년 궁궐 경복궁이 탈 뻔했죠. 네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런 나는 무방비다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 안전보건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게 됐는데요. 너무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그걸 섭외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국민TV와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노동과 세계 팟캐스트 방송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저 우리 건설 하청과 재하도급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달인 아닙니까? 네. 우리 건설은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얘기만 나오면 거의 경기 발악 수준입니다. 모든 산업재해 건설 현장에서 원흉이 다단계 물량 하도급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하도급에 하청만 들어가면 우리는 막 경기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게 됐어요, 지금. 네. 할 건 해야죠. 자, 위험 작업의 하도급. 이게 이제 산업재해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위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하네요. 네. 저희들이 2012년 2월 23일인가요? 그때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주권 방송이라는 데서 빌려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고 녹색병원 7층에 있는 소장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10만 원짜리 앰프 사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왜 여기 와 보니까 시설이 거의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섭외를 하는 바람에 기존 우리 나는 무방비다 고정 게스트분들이 한 3-4분 1년 정도 저희가 방송했는데 고정 게스트 한 3-4분 되시고 출연하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 고정 게스트 분들이 다 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 3일 만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찾아뵙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정식으로 좀 잘 진영을 갖춰가지고 너무 떨지 마세요. 우리 박정국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안 떱니다. 당연히 들어오시는 거니까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땜빵이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하기도 해서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저희들 2012년 2월 23일부터 한 1년 정도 12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 방송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서 그때 방송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2014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안전보건 분야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훑어보면서 다음 방송을 기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회 방송 중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어요. 조회수 1등부터 4등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 1등부터 4등 중에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 전화 인터뷰 해서 그 컴백하는 나는 무방비다 축하 메시지와 함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런 들어보는 시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나는 무방비다 청취자분들 이렇게 있으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요 내용 괜찮아요. 2년은 지났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안전보건은 원래 그래요. 원인이 다 똑같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블로그나 뭐 팟빵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무방비다 검색하시면 아마 다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방송 청취율 상위권 1등부터 4등까지 했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이 1등부터 4등까지 한 이 내용이 지금 내용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을 했던 그 당시 조회수 그 당시로 한 5,000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나는 무방비다 정도 수준에서는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5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혜경 씨 삼성 그 백혈병 피해자이시죠. 한혜경 씨의 눈물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출연했던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님 전화 인터뷰 통해서 최근 근황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반올림이 삼성과 교섭하지 않았습니까? 교섭 내용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란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나는 무방비다. 네. 2년 만에 컴백 방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이 출연했던 5회 그 한혜경 씨의 눈물과 희망이 조회수 1등을 차지해서. 진짜요? 네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짝짝짝짝. 예.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한혜경 씨 근황하고 한 2년 됐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삼성하고도 교섭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내용 좀 들어보려고 전화 드렸고요. 예. 그래서 저 방송 재개한다는 전화 받으시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2년이나 하셨군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장수하셔야 되고, 이게 나는 무방비다가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바뀔 때까지 계속 하셔야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우리 한혜경 씨, 우리 당시에, 재성 불량성 빈혈로 아니요. 뇌종양이요. 뇌종양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뇌종양으로 그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들이 녹음을 했고 녹음하는 중간에 그 어머님도
찾아오셨었죠? 아, 네, 어머님도 깜짝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네, 방송 출연도 해주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좀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혜경 씨 그냥 한혜경이라고 하는 분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간단하게 좀 예. 소개를 하면 네. 한혜경 씨는 이제 30대 중반 여성이고요. 그 삼성전자 LCD 조립 생산하는 그런 공장, 기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5년도에 뇌종양이 발병을 해서 안타깝게도 그 목숨은 이제 어쨌든 건졌지만 그 장애가 심하게 남았었어요. 네. 시력장애, 보행장애, 언어장애 다 1급 판정을 받고 그 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작년에 이제 녹색병원에서도 1년간 이제 재활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호전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휠체어에서 걷고 걷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꿨었는데 녹색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혜경 씨는 굉장히 어쨌든 가슴 벅차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도 고향 그 춘천에 지금 계시는데요. 네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강한 의지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에 연대하시겠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었나요? 예,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마침 부신각에서 문화제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힘드시죠? 같이 힘내요. 뭐 이런 격려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소송이, 그러니까 이게 혜경 씨가 뇌종양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병에 걸렸었던 분인데, 뇌종양에 대한 이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오래전에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공단의 태도는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발병하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산재를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뇌종양이 아직 확정된 그런 발암 요인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네. 인정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갔는데 1심에서도 안타깝게도 패소를 하셨어요. 네, 작년 말에.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2심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치료도 잘 받으시고 네. 우리 재판 결과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시간이 또 여유가 되시면 네. 다시 녹색병원으로 오셔서 좀 치료 상태가 좋으셨다니까. 네네. 한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시 오시는 걸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잘 치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하고의 그런 교섭, 뭐 언론에도 굉장히 뭐 크게 나고 취재진만도 뭐 한 100여 명이 넘었다고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교섭 상황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 뭐 있으시면 청취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게 다들 이제는 너무 많이 아시듯이 이 싸움이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진행이 됐었잖아요. 벌써 이제 7년째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삼성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이 문제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그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그런데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도 사실 제대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태도도 굉장히 좀 불손했었고, 그리고 뭐 트집을 잡아서 협상을 또 중단을 시키기도 하고 삼성 측이 그랬었는데,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다시 협상 재개가 됐어요. 네. 그 권오현 대표이사가 이제 뭐 선사과하는 의미를 비치면서 다시 협상 재개가 됐는데, 지난 6월 25일 날은 이제 그래서 3차 교섭이 협상이 있었고요. 네. 이제 7월 달에도 또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이 진정성 있게 그동안 과거의 어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제 반올림 측에서 그래서 이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 핵심 요구한 11가지를 이미 오래전에 전달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이 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진척된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좀 크게 난 상황이라고 할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상의 범위 이런 것도 저희는 좀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위를 세우고 있다면 삼성에서는 지금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는 8명의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을 먼저 논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심사기구를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멉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시작된 협상 문제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받고 보상받고 또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제대로 마련하는 교섭 책임감 있게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은 이 백혈병 항소심 선고일이에요. 그게 벌써 2011년도 6월 달에 황정민 씨 1심 판결 승소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항소심 재판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또 선고를 2심 선고가 앞두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반올림 앞으로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반도체 전자산업에 대한 노동자들 전반에 대한 그런 직업병 산재 인정과 또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 좀 더 폭넓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무사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힘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바쁘신데 갑자기 어제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무방비도 나는 무방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회수 3등을 한 회차였는데요. 2회 목숨과 바꾸려는 KTX 민영화라는 제목으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개건연구원 길어요. 철도개건연구원 철도 기관사 출신이면서 철도노조 정책실에서도 일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아주 또 해외에도 많이 가서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철도와 관련돼서는 아주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나오셔서 그 당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인터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흥수 팀장님. 예. 아유, 지금 교육 받으시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예. 이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지금? 예. 지금 간단히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출연하셨던. 그 방송이. 3등 하셨어요, 3등. 조회수 3등. 그래서 나눔 모범이다 컴백하면서 상위권 회차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고 좀 잠깐 얘기 듣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 일단 축하부터 드립니다. 제가 무방비가 다시 컴백하길 기원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당시에 KTX 민영화 어찌 보면 이제 막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관심도 많이 갖게 한 방송이었는데요. 지금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에 그렇습니다. 철도노조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철도 관계되시는 분들 삭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투쟁도 많이 하셨었을 텐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또 브레인이니까 개건연구위원으로서 방송 출연도 참 많이 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해 최장 23일간의 파업까지 가는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철도 민영화 문제가. 수서발 KTX 회사를 따로 설립한다는 건데, 이런 일들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지난 파업에 그 여야 간 합의로 그 철도 발전 소위에서 철도 발전 계획에 대한 그 청사진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실질적인 어떤 그 결과물 없이 유야무야 된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철도 관련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철도 민영화 인천공항철도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죠. 네. 원래 인천공항철도는 민간철도였는데 민간철도가 그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시 공영철도가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철도공사가 다시 인수해서 새롭게 이 회생을 시키자 다시 민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미 코레일 이사회에서는 민간 매각을 결정했고 또 올해 안에 이 매각 절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그 국가기관 산업 전반 특히 철도 분야에 대해서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인천공항 철도 매각은 나중에 이제 수서발 KTX조차도 그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절대 민간 매각은 없을 거다라는 장치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사회에서 이번 인천공항 철도처럼 결정을 해버리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민영화 문제는, 철도 민영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정부가 원칙하게 추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이게 또 나는 무방비다가 이제 이 노동자의 안전과 어떤 건강권을 또 확보하자는 취지의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민들도 시민까지 같이 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시민이 바로 노동자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또 철도 현장에서 최근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열차 조성을 하던 그 철도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정을 보니까, 밤샘 근무를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연장 근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교대해야 될 사람이 다른 일이 사정이 생겨서 대신 대무를 하느라고 이 장시간 노동 속에서 그런 사고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인력 감축이라든지 효율화 명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성,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말 그 진정한 효율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 우선이다. 뭐 세월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무원칙하게 이윤만 추구하다가는 결국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그 노동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의 또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일들이 많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오늘은 급하게 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요새 제2의 세월호 참사 얘기를 하면서 뭐 원전이나 철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사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법이다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번 기회 될 때 철도와 관련된 그 집중 방송 한번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죠? 그 방송 재개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국민TV랑 나는 무방비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교육 받으세요. 시간이 넘었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교육 중이시래요. 교육 중이신데 오늘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쉬는 시간, 뭐 오늘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시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50분 수업하는 거라서 그래서 10분간 짬내서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급하게 등수에 상관없이 1등에서 바로 3등으로 갔죠, 이번에. 그래서 3등 하신 우리 철도 얘기 들어봤고요. 제2의 세월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철도 원전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세월호와 관련돼서 뭐 우리 전에 한번 방송할 때 우리 박정국 그 노안국장님 뭐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정감사가 아니죠. 국정감사인가요? 국정감사죠. 특위. 예. 어제 시작했나요? 그제 시작했나요? 예, 시작을 했는데 뭐 보시면서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뭐 우라통이 터지던데. 예? 답답하죠. 뭐 더디게 가고 있고 서로 이제 니탄 냈다 공방만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이나 가슴이 수검덩이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엊그저께 시작된 그 국회 특히 그거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심지어 뭐 언론에 나온 거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어떤 새로운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던데요. 좀 더 세월호 참사의 이런 아픔을 제대로 느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철도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집중 방송 한번 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우리 박흥수 연구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TV를 통해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철도 사고 난 걸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한 300km 정도 달리는 열차가 신호 체계의 잘못이나 아니면 바퀴의 보수가 제대로 잘못돼서 이탈을 하면서 정면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엿가락처럼 휘면서 이제 철도는 또 안전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한 200~300명이 몰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던데 저희들도 뭐 그 철도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2등 1등하고 3등 했는데 2등 조회수 2등을 차지한 방송이 첫 번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임준 전문의께서 나오셔서 같이 해주셨었는데 요 내용이 지금 내용하고 조금 지금의 상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1일이었죠. 7월 1일이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축하면서 50주년을 자축하면서 산재보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수기공모? 그런 것도 했대요. 이런 산재보험 때문에 제대로 산재보험 승인을 못 받아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위에 둘러만 봐도 산재보험 소송이 남발되고 산재 은폐 문제가 심각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러한 때 50주년 축한다고 하면서 자축하는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안전보건 단체나 민주노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기구를 꾸려가지고 7월 1일 50주년 행사에 맞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었죠. 그리고 같이 우리 건설노조 노한국장님도 같이 이 산재보험 50주년 맞불 행사 이런 데가 좀 같이 기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이 100억 비리를 일으켰고 직원들이 카지노 그거 아시죠? 혹시 공단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 보도 보니까 5년간 산재보험 5조 흑자를 공단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자를 낸 돈 가지고 그 당시 방송이 그랬죠. 흑자를 낸 돈 가지고 직원들이 카지노 가서 놀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리 때문에 지방 공단 직원들까지 경찰 수사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험 얘기를 다뤘었는데 50주년을 맞은 지금 2014년도도 여전히 우리 산재보험 제대로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루빨리 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앞에 모든 조직은 앞에 뭐 이렇게 플레임을 붙이잖아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그 당시 2012년도 방송할 당시에 그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였어요. 그 당시 그 진보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네. 민주노동당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었거든요. 네. 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방송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어제 들어가 보니까 바뀌었어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복지 서비스 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에서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올해가 산재보험 50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4월 28일이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에 우리나라 공식 기념일도 아니다며요. 그렇죠. 아직까지 아니죠. 네? 428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산재보험 50주년이라고 국가 기념 행사는 하고 4월 28일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국가 기념일도 아니고 그렇죠. 뭐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 서비스 기관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 통계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 정말 막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산업재해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로 인정을 해달라. 내가 일하면서 다쳤다. 인정을 해달라고 공단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인이다 불승인이다 이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통계로 산재 소송 그러니까 했는데 승인이 났어. 네? 근데 그것은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한 통계. 그게 2012년도에 10건 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소송을 한 것 중에 10건 중에 2건이 위법이라고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법적인 사항을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금방 삼성 그 반도체 반올림도 나왔는데 삼성 반올림도 그 최초 그 승인되신 분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했잖아요. 네, 거부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한 거 중에 통계상으로 2건은 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법 사항이었다라는 그런 통계인 거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그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많이 하느냐 알아봤더니 이 공단 직원들한테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럼 포상금을 준다네요? 인사고가 올라가고.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저희 건설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비 사고 나가지고 제3자가 다쳤단 말이에요. 죽거나 다쳤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용되어 있는 장비 기사 있잖아요. 기사한테 근로복지공단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구상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겸 사업주라고 하면은 현재 법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네요. 장비 기사들도 그 사람들한테 업무상 과실로 구상권을 그것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거의 90억이 넘는 돈이 이 구상권으로 청구가 됐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흑자를 내는 거죠. 정부 공공기관이 사채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게 현장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데 명백하게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않고 건설 업체들이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장비 기사 과실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몇억 원씩 구상권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뭔가 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도입을 했다고 자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최고의 복지 서비스 기관이고 희망과 신뢰를 주려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산재 승인된 것도 승소를 해가지고 뒤바꾸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항소 재기율이 74%나 된대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포상금 주고 인사고가 적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단 직원들이 돈 생기니까 예? 이렇게 하면 뭐 공단 직원들 명예훼손인가요? 아니 근데 사실이 그래요 언론에. 그래서 2012년도만 해도 5,371만 원이 공단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답니다. 네? 작년 한 해 2013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대기업들한테 산재보험 그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감면해 주는 게 네. 1조 5천억인가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는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네.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이런 구상권 때리고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을 올해 꾸려가지고 지금 산재보험 50주년 행사에 맞춰서 대응, 투쟁, 항의, 시위 뭐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7월 1일 날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피켓 시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뭐 향후 일정 안내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화 수 연이어서 또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건 이따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등을 했던 방송 소개시켜드릴게요. 6회 생명 단축 시스템 쌍용 자동차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이창근 이 당시가 22번째 희생자가 났었을 텐데 심적 심리치료 와락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 와락의 기획팀장님으로 계셨던 이창근 이분도 쌍용자동차 해고자 분이시거든요. 이분 나오셔가지고 관련된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결을 해보면 그 당시 22번째 희생자였는데 최근에 4월 23일 날 올해 4월 23일 날 25번째 우리 희생자가 나오셨었어요. 안타깝게. 우리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다니시는 해고자인데 2월 7일인가요? 해고 무효 판결이 나서 이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생계를 위해서 택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자택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뭐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원래 이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당선되자마자 여러 가지 파기를 했지만 대소공약 파기를 했지만 이것도 파기를 했죠. 그리고 6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뭐 소식이 들렸죠. 우리 그 금속노조 쌍차 지부장님 김득중 지부장님이 도저히 이제 그런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치권.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그 각오로 쌍차 지부의 결의로 이게 논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결의로 평택을 730 보궐선거 평택을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이제 나머지 그 진보 정당들 여러 진보 정당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 단일 후보로 지지를 하시고 잘 됐네요. 예,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730 평택을 선거가 좀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직접 해고 노동자가 직접 나와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죽했으면 모르겠습니까? 네? 노동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재보궐선거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나는 무방비다
기존 방송 크게 조회수와 관련돼서 4등까지 한 우리 방송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이 나는 무방비다 참여 의지 어떠신가요? 좀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나요? 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전부 다 안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네. 이걸 잘 다듬고 발전시키면은 네. 이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쪽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좀 더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곳곳에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제도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일과 건강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safedu.org입니다. 네. 노동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국내 건강권 헌정 방송 나는 무방비다는 계속됩니다. 이게 홍보 광고였어요. 이 앞에 나간 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 연락하라는 거고요. 우리 110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한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녹음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이게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혹시나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마다 격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 도움을 주실 분들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무방비다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보건과 관련된 내용,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연락 주시면 나는 무방비다 녹음하는 그런 시간을 매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노조 우리 박정국 노안국장님 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건설이 또 산재 사망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업종으로 보면 자 한번 뭐 관련된 뭐 얘기 좀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생각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에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시골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그 산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굴삭기가 와가지고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옆에 그 큰 땅속에 우물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우물통을 좀 파내려고 그 작업을 좀 해줄 수 있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굴삭기 기사분이 왜 하냐? 그 우물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가는 그게 이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는데 세월호가 그렇게 해서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한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옛날 같으면 적당하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것을 보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씩 안전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작은 변화. 그리고 제 고향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신가요? 저 신안 그 섬인데 배에다가 이제 그 배 다리 그 차 바퀴를 고정하는 그런 고박 장치를 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이번에 그거 제대로 안 해갖고 그 전에는 그런 거 일체 없었죠. 그리고 배가 하여튼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모든 그 공간은 다 채워서 실었는데 딱 그 승선 인원 그다음에 승선 그 화물만 되면은
더 이상 싫지 않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과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과적.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은 안전이라는 것은 정부 탓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정부 탓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도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돼요. 네. 왜냐? 예를 들어서, 차를 배에다 싣는 과정에 시간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개인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되고 옛날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승선표만 딱 돈으로 표를 끊으면은 바로 배에 탑승했는데 네. 지금 가니까 줄 서서 컴퓨터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개인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되죠. 그리고 방문 목적이 뭐냐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죠. 그다음에 배 안에 들어가서 고박 장치를 다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이제 승선 요원들한테 하던가요? 승무원들한테 하죠. 왜 빨리빨리 안 하냐. 더디니까. 그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산업안전, 노동 현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일으키는 주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빨리빨리 싣고 빨리 출발해야지. 내가 지금 서울에서 몇 시간 달려서 왔는데 독촉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제도권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고 국민들도 그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더 안전해진다는 거죠. 네네네. 무조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KTX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퀴가 이미 바퀴나 기관의 주요 부품들이 사용 기간은 훨씬 지났는데도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위험하게 달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만 안 다쳤으면 되지. 나만 KTX에 안 탔으면 그렇죠.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네. 네. 그런 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산업 현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도 안전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도 뽑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 원인은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은. 그래서 곳곳에다 CCTV를 설치합니다. 곳곳에다 CCTV로 노동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못하도록 감시 인원을 대폭 투입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페트롤 점검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점검단들을. 근데 그런 쪽에다는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의 작업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려면은 이 다단계 불법 물량 하도급 공사 관행, 덤핑 공사, 수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공기를 보장해 주고 적정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주고 이렇게 해야 안전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생략하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은 예산을 팍팍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현장에 지금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것은 뭐랄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 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 정신, 관리자 사고 방식에 지금 나타나고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각 회사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회사나 기업이나 회사에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예산을 강제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집행을 하도록 법적으로 뭐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공사 금액은 공사 금액의 1.88%나 그런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특례 조항인데요. 그 영역을 좀 대폭 확대해서 일반 기업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기업들도 일정 정도의 안전보건 예산을 회사에서 회사의 전체 수익의 몇 프로는 안전보건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고용 창출도 됐고 그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나 산재도 예방이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오로지 수익을 창출해서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질 좋은 이미지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도적 장치가 뭐 여러 업종에서도 필요하죠. 업종마다 다. 네. 건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뭐 위험한 건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금속 그 조선소나 이런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중대재해가 제일 많이 나는 이유가 이제 공사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하게 되고 안전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예? 공사 대금도 또 계속 하도급 다단계 내려가면서 이제 공사 대금도 계속 주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뭐 근본적인 문제를 뽑지 않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시자만 뽑고 감독관 수나 뭐 감독관 수도 뭐 늘린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늘리긴 늘렸는데 그 정도의 그런 감시 체계나 그 정도의 사람 늘려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화학물질 석유화공단 같은 데서도 뭐 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그 뭐냐면 그 공단 같은 데 보면 이제 밸브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화학공단 같은 경우는 배관을 통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들이 그러면 이제 그 배관이나 밸브가 이제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때 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석유화공단의 뭐 안전관리팀, 뭐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필드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필드맨들한테 그런 데지 않습니까? 다음은 저기다. 다음은 저 배관이 위험하다. 아니면 밸브가 위험하다. 뭐 근처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교체 주기도 그렇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교체도 제대로 안 하고 교체를 해도 싼 걸로 하고 돈 아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설비 노후로 인한 누출이 발생하고 그 누출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발생되는 화학물질 폭발 사고 중에 대부분이 누출과 연동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누출하고 나서 폭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노조에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으로 이미 사고도 큰 사고도 몇 번 치렀고. 네네. 그래서 낡은 그 설비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는 그런 것들 요구사항, 그 다음에 사업주 책임을 강화시켜라. 네. 그런 것들 총 9대 요구사항을 걸고 네. 이달 20일 날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 이 사회가.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만 바짝 했지. 네. 그때 6월 4일 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후보들이 전부 다 안전 공약을 그렇죠. 가장 1순위로 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후보들이 안전 공약이 가장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안전 공약을 얼만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네. 저는 한번 그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한 번도 어느 지자체 후보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노조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 네. 뭐 관련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보면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선진국들도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하는 그런 제도 장치는 그 사업장의 위험 요소의 곳곳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서서 하나씩 바뀐 거죠. 네. 그 사업장의 어떤 관리 실태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뭐 정치인들이 알겠습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현장에 있는 이 위험 요소를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그 기업 오너에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제도권으로서도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소용이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좀
뭐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세월호 이후에 뭐 그런 발표가 한번 있었어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고가 4월 16일 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그렇죠. 참사가. 네. 그런데 그 이후에 5월 달 들어서 사고가 갑자기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났었고, 그죠? 그렇죠. 예. 또 5월 4일 날 대구 합산 케이블카 고장 사고가 나서 10여 명이 부상이 됐었고, 5월 8일 날 연이어서 지하철 1호선 역주행 사고 있었고, 울산에서 유화 공장이나 SK 케미칼 탱크가 폭발하거나 탱크 그 질식 사고가 있었고요. 5월 9일 날 포스코 2고로 폭발 사고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고양시 네. 버스 터미널 그렇죠. 화재로 8명 사망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성 요양원에서 네. 28분인가요? 그렇죠. 계시던 분이 네. 화재로 사망하셨고. 그렇죠. 뭐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었을 거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사고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 나와야 된다, 현실성 있게 나와야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막 사고가 나니까 자료를 보니까 5월 11일 날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5월 11일 날 산업 분야 사고 예방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5월 11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막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일주일에 막 5-6건씩 일어나니까 하루에 한 번꼴씩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중대재해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데서 여기가 옛날로 따지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사고예방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 방안 내놓은 게 그 주요 원인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자부에서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네? 중대재해 산업재해 주요 원인을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의 하도급 위임. 응? 하도급. 위험 작업의 하도급. 저희도 지금 하청 받은 거 하청 받아서 하는 거지만 하도급 위임.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와 같은 관행. 요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어요. 잘 뽑았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네, 굉장히 잘 뽑았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주요 뭐 안전보건 단체나 민주노총에서 주요 원인이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주되게. 근데 이렇게 원인을 밝혔어요. 얘네들도. 그런데 그러면 원인에 맞는 뭔가 이 대책을 내와야 되는데 대책은 생뚱맞게 뭘 내놨냐면 6개월간의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주요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설비 설계에서 운영까지 단계별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 사고 발생 대 대응 체계 요런 거를 요런 것을 조사하고 6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올바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 내용이 주낸 게 그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니까 이런 실태 조사를 6개월 동안 해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언뜻 보면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아닌 거죠. 왜냐? 금방 말씀드린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의 설계에서 운영까지의 단계별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이나 사고 발생 등 대응 체계는 어디에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면은 사업장은 공정안전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PSM이라고. 예.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9조 2항에 보면 사업주가 제출해야 될 제출 의무 중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중에 금방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운전 계획, 크게는 안전운전 계획과 비상조치 계획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 안에 금방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사업장에 있는 공정안전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PSM 공정안전 보고서를
가가지고 실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에는 이 PSM 공정안전 보고서가 책이 이렇게 대백과 사전처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몇 권 정도가 돼가지고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비치가 다 돼 있어요. 네, 세세하게 다 써 있는 거죠.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도 없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 작년에 그 화학섬유 노조에서 석유화학 공단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현장 증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정안전 보고서 실태 점검을 6개월 동안 나가겠다는 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무실이 왔어. 예? 산자부 직원이나 노동부 직원이 왔단 말입니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회사는 뭘 꺼내놓느냐? 그 공정안전 보고서 문서를 꺼내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완벽해. 예? 그럼 잘 됐다 그러고 뭐 거기서 뭐 문서상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뭐 좋은 법이나 좋은 매뉴얼이 있으면 뭐해. 예?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실현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부터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났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어?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을 또 내는 거다. 어? 기존에 있던 거 지금 한번 훑고 그냥 매뉴얼 다시 한번 작성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6개월간 하면은 지금 뭐 한 주에 막 매일 터지고 막 한 주에 두세 건씩 터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얼마 전에 그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어요. 정부기관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재해율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를 봤는데 정부기관 그 광급공사 발주공사에서 일반 민간 부분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더 위반하고 무리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한테 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부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지도 못하면서 지도는커녕 본인들 사업장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 민간 부분들한테 뭐 이렇게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가 공사하는 발주공사에서 오히려 더 민간 부분보다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저번 우리 3회 방송 여기 노동가족의 3회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정부 주도만의 뭔가 이게 관리나 감시로는 안 돼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거고 모든 그 사고 예방이나 그 사고 시에 비상 대응 그 계획이든 뭐 실전적인 방안이든 간에 정부 주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현장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거고 울타리를 넘은 시민의 안전에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지역 주민이 그렇죠.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참여가 보장된 뭔가 이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걸 그 안에서 뭔가 이 안전과 보건,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져야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알 권리 법 조례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조례나 지역 조례가 만들어지는 곳이 뭐 생길 것 같고요.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가 생길 것 같고 화학물질 정보 공개 청구도 당시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서 결과가 좀 나왔고요. 물론 뭐 결과는 뻔해요.
기업 경영 영업사의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유통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독일 건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 몇 개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공사 현장이 거의 안에서 밀실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 담벼락이 거의 한 10m가 높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성벽처럼 돼 있죠. 성벽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은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 건설 현장을 어느 건설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그 울타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간이 철망 하나 이렇게 쳐놓은 게 안전 때문에 그 정도이고 누구든지 공사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돼 있는 투명으로 돼 있고 지하철 공사 현장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 시민들이 불편하게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니까 그 공사가 지금 현재 무슨 공사인지 다 세세하게 사진 찍어서 그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현재 지하에서 이러이러한 굴착 작업을 하고 있고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참아달라. 그리고 이 공사가 마치면 이 역사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더 궁금한 공사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구멍으로 내다봐라 하면서 조그맣게 구멍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또 밑에다가 구멍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구멍을 밑에서 보라고요? 네, 크게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심함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좀 도입을 해달라면 뭐랄 것 같아요? 바로 뭐 경영 간섭이니 뭐 지적 기업 비밀, 지적 재산권 침해니 그 외국 같은 경우 다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업 비밀이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군가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기업들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갖은 편법을 다 쓴다는 거죠. 누군가 공사 현장을 제대로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건지를 누군가가 감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의식적으로 사업주들은 예방 조치를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 나면은 현장 정문을 틀어막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현장을 다 은폐해 놓고 나서 이제 신고하는 거. 그런 것이 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그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지금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뭐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그러니까 유통량 같은 경우도 사업장 유통량 같은 경우도 유통량 조사를 4년에 한 번씩 환경부가 하는데 뭐 그렇답니다. 사업장이 이 물질은 우리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속한다라고 올리잖아요. 그럼 다 제외시켜준대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나요? 한 공개율이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자신들의 화학물질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는 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기업 비밀. 그럼 그냥 다 만사 오케이야.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청구한 것도 청구했는데 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기업 경영 영업사의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 근데 뭐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 조항에도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국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뭐 위협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경우 이럴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조항이. 그래서 그런 조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송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라고 꾸려진 데서 지금 그걸 이후에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국민의 알 권리, 뭐 기업 경영 영업상의 비밀, 기업 비밀을 너무 지켜주는 우리나라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나는 무방비다.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 방송. 처음에 할 때는 또 위험 제로 방송이라고도 했어요. 위험을 제로 하겠다 해서 위험 제로 방송 나는 무방비다. 컴백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다음 방송 더 알차고 이번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면서 알차게 좀 준비를 하겠고요. 늦게까지 오랜 기간 들어주셔서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드리고 다음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8월 달이죠?
이제 8월 달로 넘어가죠. 예, 8월 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